하루에도 3번, 4번 밥을 먹다가도 잠든 새벽에도 그는 저를 원했습니다. 거절하면 돌변하는 그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소유하려는 끔찍한 집착이었습니다. 64세 황혼의 나이에 찾은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재혼 생활이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정, 올해로 66해를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나이에 무슨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독했던 제 2번째 결혼 생활과 그 지옥 속에서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첫 번째 남편은 제가 25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친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기에 저는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40년. 어느덧 제 아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어엿한 가정을 꾸렸고 제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들은 제게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차마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등산 동호회에서 최영석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저보다 9살이 많은 73살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한 후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미정 씨.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런 그의 따뜻한 위로에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정 씨,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소.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는 제게 수줍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인가 싶기도 했고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제게 이런 행복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용기를 내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재혼 소식에 제 아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내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며 저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서 저희의 결혼에 별다른 반대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촐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64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결혼 후의 삶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서울 평창동에 있는 자신의 커다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생을 좁은 단칸방과 연립주택에서만 살아온 제게 그 집은 마치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이요. 더 이상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편히 쉬기만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를 위해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녁이면 제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저를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는 정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내 그것이 저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여자로서 사랑해주고 있구나. 저는 수십 년 만에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저를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에 3번씩 관계를 요구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왕성한 정력에 감탄했지만 제 몸은 그의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뒤로 다가와 저를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신을 원하오. 여보, 지금은 저녁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당황하며 그를 밀어내자 그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내 사랑을 거절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장밋빛 재혼 생활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남편의 서늘한 목소리를 들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 그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일 텐데.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원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조차 그는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듯한 집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고양이처럼 조용히 일어나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몸살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제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끙끙 앓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구려. 약은 먹었소? 네,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충격적인 말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많이 아프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소. 당신은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아내에게 지금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혐오감에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제 단호한 거절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침대 발치에 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위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흐. 그의 입에서는 기분 나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 끔찍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지를 추스르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부의 정상적인 사랑 방식 중 하나요.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못하니 나라도 이렇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성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게는 저를 도와줄 단 한 명의 조력자가 이미 제 곁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저는 남편을 남편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더 이상 다정한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늙고 추악한 악마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집은 온통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고 집 밖에는 늘 남편의 전속 기사인 김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어김없이 김 기사를 붙여 저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김 기사는 50대 후반의 과묵하고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운전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역시 남편의 충실한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들의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쯤이요? 오늘은 또 얼마나 늦을 셈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다녀왔다고 말하자 그는 그놈 만나서 내 흉이라도 보고 온 거 아니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김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힘드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앞만 보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전 사모님께서도 사모님처럼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전 사모님이라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전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말했었습니다. 전 사모님께서도 저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 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의 그 병적인 집착 전 사모님께서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김 기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이 저와 똑같은 이유로 고통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 그렇다면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제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전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회장님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모님, 부디 전 사모님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김 기사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김 기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편의 다정했던 모습 뒤에 그런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의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 개의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그중 하나를 몰래 제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그 핸드폰을 켰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수많은 여자들의 이름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젊고 화려한 여자와 호텔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거의 벗은 채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나서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시트 아래에서 작고 화려한 꽃무늬 팬티 한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들린 작고 화려한 꽃무늬 팬티. 그것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기사의 말이 그리고 핸드폰 속의 사진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팬티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는 사실은 변태적인 성욕에 사로잡힌 추악한 위선자였습니다. 저를 공주처럼 아껴주던 그의 다정한 손길은 사실은 수많은 여자들을 거쳐간 더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 그의 늙고 병든 욕망을 채워주는 놀이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이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꼴이 왜 그 모양이요? 오늘 나랑 외출하기로 한 것 잊었소? 외출 못합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꽃무늬 팬티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팬티를 한 번, 그리고 제 얼굴을 한 번 쳐다보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김 비서가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구려. 그는 단 한순간의 당황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을 피우다 들킨 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김 비서라고요? 당신 정말 끝까지 저를 기만할 셈인가요? 제가 소리치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요? 네, 맞아요. 이혼해요, 우리. 더 이상 당신의 그 더러운 놀이개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그는 피식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쿨했습니다. 대신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겠소. 당신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주지. 그러니 조용히 내 집에서 나가주시오. 더 이상 내 아침 식사를 방해하지 말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용서를 구하는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귀찮은 장난감을 버리는 것처럼 저를 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설렜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으로 뒤범벅된 신기루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김 기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두툼한 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가 따로 모아둔 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지내실 곳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김 기사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제게 이렇게까지? 전 사모님께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사모님은 부디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돈 봉투를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기사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그 집에서 제가 나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맨몸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거대한 집을 나온 후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약속했던 두둑한 위자료는 당연히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 기사님의 도움으로 겨우 변두리에 작은 원룸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어린 아들을 업고 살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방 안의 적막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에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정 언니, 나 영희야. 잘 지내? 수십 년 전 제가 보험회사에 다닐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후배 영희였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제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다 들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녀는 제 기구한 사연에 저보다 더 분노하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제가 다녔던 그 보험회사의 지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다시 일해볼 생각 없어? 언니 실력이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그녀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보험 일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고 제가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할 수 있어. 언니는 원래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왕이었잖아. 영희의 굳건한 믿음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는 거야. 다음 날 저는 20년 만에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구식 방법으로 영업을 해요? 젊은 고객들의 냉대와 무시에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보험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저의 진심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고 계약해주는 고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마침내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 평생, 제 힘으로 벌어본 가장 값진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66의 나이에 다시 한번 이달의 보험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제 이야기는 사내 신문에 대서특 필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희와 함께 보험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 모임이라는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처럼 보험사의 횡포나 불완전 판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 박미정으로 세상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비록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제가 도와야 할 수많은 이웃들이 있었고 제 삶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뚜렷한 이유와 보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억압에서 벗어나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보험왕 박미정. 제 이름 앞에는 20년 만에 다시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성공을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싶었습니다. 보험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 모임 활동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모임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그가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퀭한 눈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가입해둔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주머니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위험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보험사의 횡포였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과거 절망의 나락에 서 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영희는 보험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이 억울한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저희의 작은 목소리가 닿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기사화되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모임에는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과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돕겠다는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거대 보험사는 여론의 압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아주머니에게 밀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싸움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주머니의 아들인 김현우라는 청년이 저희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을 편안하게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은혜는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미정 선생님께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남은 삶을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거든 부디 외로운 제 아들 녀석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머니는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현우 씨와 함께 아주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현우 씨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함께 등산을 하며 서로의 외로운 삶의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영석 회장님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은 제게 끔찍한 상처를 안겨준 제 전 남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아십니까? 현우 씨의 이야기는 저를 또 다른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최영석 회장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회사의 비리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최영석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 사람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석 회장이 현우 씨 아버님의 원수라고요? 저는 현우 씨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독한 악연이 또 있을까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이 젊은 청년의 원수라니. 저는 운명의 장난에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제가 최영석의 전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준 고마운 은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악마 같은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우 씨를 이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전남편의 추악한 얼굴과 그의 아버지가 겪었을 억울한 고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등기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영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가 대체 제게 무슨 용무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그 안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영석의 부고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지병이 악화되어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그의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 사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은 내 전 아내 박미정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해주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과거 내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내 옛 부하 직원 김철수 씨의 아들 김현우 군에게 속죄의 의미로 남긴다. 저는 유언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영석. 그 악마 같았던 남자가 죽기 전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저와 현우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유산을 제가 받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사실을 현우 씨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현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최영석의 전 부인이었다는 사실과 최영석이 남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현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의 전 남편이었다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사람의 아내셨다니. 현우 씨는 한참 동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떤 비난을 퍼부어도 저는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진정한 복수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신 겁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최영석이 남긴 유산을 저희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모두 모아 철수와 미정의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거대 권력의 횡포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영석. 그는 평생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참회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망가뜨렸던 두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어느덧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희망재단은 이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가장 든든한 버팀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재단의 훌륭한 이사장이 되었고 저는 그의 곁에서 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어머니 같은 친구로 함께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작은 쉼터의 텃밭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배추를 뽑고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가을 햇살과 어우러져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 씨가 제게 다가와 작은 꽃다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미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은 아이고 총각, 우리 미정 씨한테 장가들려면 우리 허락부터 받아야지 라며 농담 섞인 축하를 건넸습니다. 현우 씨, 저는 현우 씨보다 20살이나 많은 늙은이입니다. 어떻게?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미정 씨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미정 씨는 제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는 대신 재단 식구들과 쉼터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서로의 손가락에 작은 풀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68배 나이에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든든한 내 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 현우 씨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그는 제게 여보, 허리 아프니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시오 라며 제 이마에 땀을 닦아줍니다. 그 다정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떠나고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이름을 따 수진의 뜰악이라 불리는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이들이었던 유라와 지우는 이제 제게 친자식보다 더 살가운 아들과 딸이 되어 쉼터의 운영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유라는 매일 아침 싱싱한 꽃을 꽂아 어르신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고, 지우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쉼터의 살림을 꼼꼼하게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고 있나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사랑, 제가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에 깨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징조는 한 통의 내용 증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뜰악이 위치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낯선 건설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이 집과 땅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렸으며, 그 빚을 갚지 못했으니 당장 집을 비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버지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유라와 지우는 분노했지만 건설사가 내민 차용증에는 남편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그 서명은 남편의 것이 틀림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담보로 돈을 빌렸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의 대표는 저희에게 비열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좋은 말할 때 집을 비우시죠.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터뜨릴 겁니다. 강민준 회장이 죽기 전에 빚더미에 올라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했지만 돌아가신 남편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쉼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수진의 뜰악을 지키기 위한 저희의 싸움은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글로벌 건설이었고, 그들의 뒤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승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더 힘이 있었다면. 유라와 지우는 매일 밤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다독이며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나요? 제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당신과 나의 마지막 약속인 이곳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만년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평생을 아끼던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닦아주려다 우연히 펜대 안쪽에 아주 작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무슨 열쇠지? 저는 그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개인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그 금고의 자물쇠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남편이 글로벌 건설과 맺었다는 대출 계약서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건설의 비자금 수십억 원을 자신의 명의로 잠시 맡아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글로벌 건설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받아
이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남편과 글로벌 건설의 대표가 나누었던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저희 비자금을 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조용히 하게. 자네 아버지는 내게는 친형님 같은 분이셨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네와 회사를 꼭 지켜달라고 내게 부탁하셨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저승에 가서 자네 아버지를 떳떳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글로벌 건설의 전임 회장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은인이었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회사 내부의 적대 세력들이 그를 몰아내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친구의 아들과 회사를 지켜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비자금을 잠시 맡아주고 그들의 약점을 손에 쥔 채 적대 세력들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마저 배신하고 회사를 차지한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저희에게 거짓 차용증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진의 뜨락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명예와 그가 지키려 했던 친구와의 마지막 의리를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유라와 지우는 아버지의 숨겨진 의리를 알게 된 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이 싸움 저희가 끝내겠습니다. 다음 날 유라와 지우는 글로벌 건설의 현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된 비자금 장부와 녹음 파일을 그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의 추악한 배신은 이미 세상에 알려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저희 아버님과 당신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두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강민준 회장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글로벌 건설의 대표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글로벌 건설의 젊은 회장이 저희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수진의 뜰악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했고 평생 저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수진의 뜰악은 강남의 작은 기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밀려들었습니다. 쉼터는 이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크고 안락한 보금자리로 발전했습니다. 유라와 지우는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쉼터를 찾아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 즉 제 손주들 역시 쉼터의 어르신들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며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는 남편과 함께 갔었던 그의 어머니 산소의 아이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정성껏 끓인 청국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당신의 아들, 이제는 제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가족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무덤에도 들렀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꽃을 바치고 할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소, 수진 씨.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비로소 완성되었소. 오늘도 저는 수진의 뜰하게 부엌에서 커다란 솥에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집니다. 이 냄새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의 냄새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희망의 냄새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처음 이 집에 청소부로 들어왔던 날을 떠올립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 역시 저를 통해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제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따뜻한 집과 든든한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가 남겨준 그 사랑을 세상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제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답일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수억 원의 돈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은 인연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